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검정고시 사회를 강의하고 있는 김덕선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엔 검정고시 2016년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늘 좋은 문제들이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짠! 1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현대사회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거. 네, 정신노동과 여기서 제일 포인트죠. 지식의 가치가 중요하고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나오는 거. 이거 정보화 사회입니다.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정말 쉬운 문제. 예, 이런 문제는 다 맞춰주셔야 되는 문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현대사회 갈등입니다. 철도역을 유치하기 위해서 갈등을 빚고, 유치로 인해 갈등이 있고,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고 있다. 철도역 유치 같은 케이스는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핀피라 그러죠. 핀피 현상. Please in my front yard. 그래서 핀피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제발 우리 집 앞에 설치해 주세요. 요거는 님비 현상이라 그럽니다. Not in이라고 하기도 하고, not inside라고 하기도 하고, not in my backyard. 우리 집 뒷마당은 안 돼. 우리 집 뒷마당은 안 돼. 이게 이제 님비 현상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역 갈등 그러죠. 이건 지역 갈등. 노사 갈등은 이제 노동자와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이고, 계층 갈등은 이제 지배층과 피지배층 간의 갈등, 세대 갈등은 노인층과 젊은 세대 간의 갈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3번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문화 변동의 요인. 문화 변동. 자, 외부의 다른 사회로부터 문화 요소가 유입이 됐고요. 자, 외부의 사회로부터 문화 요소가 유입돼서 변화하는 거. 우리나라 사람도 커피를 즐겨 마시게 됐다.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전파라고 합니다. 전파. 문화 전파. 진화는 말 그대로 내부의 문화가 업그레이드 한 거죠. 내부 문화가 업그레이드 한 거고요. 발명은 말 그대로 새로운 걸 만든 거고, 혁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예, 혁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다른, 문화 변동하고 좀 다른 의미가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4번 문제 보시죠. 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 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인권은 인간이 가진 보편적 권리 맞죠? 그 다음에 요거 맞고요. 근대 시민혁명으로 인권의식이 신장됐다 맞고, 그 다음에 당연하겠지만 국가 권력의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죠. 예. 대부분의 국가는 인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죠. 개인의 기본권이라든가 헌법 10조에 보면은 행복 추구권 같은 걸 보장하고 있으니까 얘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요. 요 정도면 쉬운 문제죠. 사실상 여러분 검정고시 문제 파트에서 제일 어려운 건 경제 문제 빼고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5번.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기 보세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로부터 보장받은 권리, 인간다운 생활이 포인트고요. 교육받을 권리, 노동권에서 딱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사회권이라고 부르는 권리입니다. 환경권, 노동권, 교육받을 권리, 이런 것들이 사회권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고,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참정권은 여러분들이 내가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참정권이라 그러죠.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참정권이라 그러고요. 청구권은 수단적 권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단적 권리. 그 다음에 자유권은 이제 우리가 보통 소극적 자유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유권이 있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2번 참정권입니다. 자, 6번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민주정치의 원리, 권력의 남용을 막는다는 건 포인트고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법의 제정은 입법부, 집행은 행정부, 적용은 사법부가 나타낸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요게 포인트예요. 바로 권력 분립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권력 분립의 원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력의 수평적 분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국민자치, 지방자치제도 얘기하는 건데, 지방자치제도는
권력의 수직적 분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입헌 정치의 원리는 뭐 여기에 당은 사실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요. 입헌 정치의 원리하고 입헌 정치의 원리는 이제 우리가 법치주의라고 부르는 원리에 해당하는 거죠. 7번입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제도. 여기서 보시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여기서요. 헌법상 보장된 여기 별표하십시오.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권, 재산 침해나 이런 게 아니라 기본권, 뭐 자유권이라든가 평등권이라든가 사회권이라 이런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포인트죠.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기본권을 구제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헌법 소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은 법원에다가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하겠지만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 30년을 갖고요. 행정심판은 요거는 행정부에서 직접 하는 그 그러니까 권력의 뭐라 그럴까요? 그 기본권의 침해 같은 거를 막아주는 거죠. 헌법 소원이 가장 적극적인 방식이고 가장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케이스가 사실은 국민이 기본권이 침해될 때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때 헌법재판소에서 나서서 하는 게 헌법 소원 말고 하나 더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위헌 법률 심판 청구라는 게 있는데요. 이 위헌 법률 심판 청구는 누가? 법원이 헌법재판소에다가 하는 거를 위헌 법률 심판 청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범인이 잡혔어요. 피의자가 이 사람의 처벌과 형량을 결정하는데 당연히 법에 근거해서 결정해야 되죠. 그런데 법에 근거해서 형량을 결정하는데 이 법률안이 이 사람이 죄를 받는 중요 근거인데 이 법률안이 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판단할 때요. 그래서 그 법률안이 정말 헌법 정신에 맞는 법률안인지를 헌법재판소에다가 체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위헌 법률 심판 이렇게 얘기합니다. 헌법소원하고는 참 다르고 그 제기하는 기관 자체가 법원이라는 것도 차이점이니까 이것도 기억해 두십시오. 헌법 소원이 나왔다면 위헌 법률 심판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우리 책에는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8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포인트는 여론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나왔죠. 정책자로 여기서 보시면 정보를 신문 방송을 통해서 전달한다는 말도 나왔으니까 이거는 언론 되겠습니다. 네, 언론이 되겠어요. 어렵지 않아요. 이 정도 너무 쉽죠. 자, 넘어갈게요. 9번입니다. 국민이 법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단 법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입법청원이 있습니다. 입법청원. 이런 법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런 정당에게 청원을 하던가 아니면은 뭐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언론이나 이런 데서 정당에 청원하는 거 입법청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국민이 참여하는 이거 국민참여재판. 이거 진짜 이 두 개는 지금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거죠. 탄핵소추는 이거는 국회에서 하는 절차입니다. 이거 국민이 참여할 여지가 없어요.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죠. 국정감사도 국회에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국민이 참여할 여지가 없어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10번 다음에 설명에 해당하는 알맞은 용어. 한 나라의 거주자와 다른 나라의 거주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국제거래에 따른 외화의 요거. 외화의 수치와 지급. 자, 말을 풀어봅시다. 외화라는 건 당연하겠지만 외국 돈입니다. 외화는 외국 돈이고 보통 달러로 표시하죠. 달러나 다른 화폐로 표시하고 외화의 수치는 들어온 돈입니다. 보통 플러스죠. 와 지급 이거는 나간 돈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 그러니까 외화의 플러스와 마이너스 개념이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국제 수지라고 한답니다. 물가지수랑 재정정책, 금융정책, 재정정책, 금융정책 정책은 국가가 경제 상황을 조절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정책 수단 중에 하나고요. 이 문제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국제 수지고요. 자, 다음 문제 보시죠. 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게 하나 나왔네요. 일단 그래프를 한번 우리가 쪼니까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 그랬습니다. 외화의 수요와 공급을 나타낸 그래프에서 다음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그래프만 그냥 봅시다.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균형 가격이 균형점이 올랐다가 아니에요. 잘 보시면 이게 어떻게 된 원인을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수요 1, 수요 2가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원인에 의해서 무슨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뭐가 플러스 된 거예요. 지금 이 그래프는 수요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예요? 외화니까 외화의 수요가 증가한 거죠. 공급이 그대로인데 외화의 수요가 늘면 외화의 수요가 늘었다는 건 외국 돈이 필요한 사람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외화의 수요가 늘었다는 건 외국 돈이 필요한 사람이 늘었다는 얘기인데 외국 돈이 왜 필요할까요? 자, 첫 번째 해외여행을 나가야 되는 경우, 아니면 외국에 투자해야 되는 경우, 아니면 외국에 빚을 갚아야 되는 케이스죠. 이런 케이스들에서 외화의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래프 문제 자체에서는 그냥 그래프가 무슨 뜻이냐죠. 그러니까 외화의 수요가 늘었고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 결과 그냥 해석해 주면 됩니다. 환율은 상승했고요. 네. 거래량은 증가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를 보시면 외화의 수요가 증가해서 환율이 늘었다. 그냥 이렇게 가시면 되니까 답은 3번입니다. 이거는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다 속지 마시고 이렇게 그래프가 두 개잖아요. 그래프가 두 개면 네, 그냥 수요 자체가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래프에서 쫄지만 않으시면 여러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죠. 12번이네요. 실업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겁니다. 자, 일단 실업률은 여기 보시면 되죠. 자, 생산 가능 인구는 일반적으로 15세 이상의 인구를 생산 가능 연령 인구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를 나눕니다.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를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누고요. 그러니까 실업률이라는 건요. 실업률은 이거는 여러분이 계산식을 좀 아셔야 되는데, 자, 실업률은 뭐에서 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 인구수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실업률입니다. 경제활동 인구 분의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얘죠. 4번. 자, 반대로 취업률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데, 아래는 똑같은데, 분모는 똑같은데, 여기에 취업자 수가 나옵니다. 취업자 수. 자, 요거는 우리 이제 새로 바뀌는 책에서도 실업률에 대한 언급들은 있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예를 들면
실업률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대로 실업을 반영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고용률이라는 게 나오는데, 고용률은 여기 생산 가능 인구, 생산 가능 인구에서 취업자 수 곱하기 100한 겁니다. 그러니까 2번 지문 같아 보이시지만 2번에서 전체 인구는 아니죠. 네. 그리고 실업 이거는 이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용은 요 분모가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취업률과 고용률로 나눠질 수 있으니까 아니고요. 한 해 동안 GDP 증가율, 국내 총생산의 증가율, 요거를 우리가 경제 성장률 그럽니다. 경제 성장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답은 4번입니다. 한 해 동안 직장을 얻은 사람의 숫자, 이건 취업자죠. 취업자 숫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 디테일한 설명은 시간을 많이 끄니까 나중에 개념 공부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보시죠. 국제경제협력을 위한 국제기구로 볼 수 없는 거. 국제경제협력이죠. 경제협력이니까 당연히 여기 교육과학문화기구는 유네스코죠. 유네스코는 경제협력을 위한 기구는 아닙니다. 이건 문화라는 거. 우리에게 왜 가끔 들으시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지정하는 거죠. 네, 학술기구의 성격이 강한 성격입니다. 답은 4번. 13번이고요. 14번. 자, 우리나라는 북위 33도에서 43도, 동경 124도에서 132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요거는 수리적 위치죠. 그죠? 수리적 위치. 네, 말 그대로 좌표상의 위치죠. 좌표상의 위치. 좌표상의 위치죠. 뭐 가변적 위치나 관계적 위치 이런 것도 있는데 얘는 2015년까지 2016년까지 나왔고 내년서부터는 이 부분이 책에서 없어졌습니다. 검정고시 이 교과 과정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더 이상은 나오지 않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체크해 놓으시고 그냥 한번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지도를 바르게 읽는 거. 요것도 빠졌어요 책에서. 자, 봅시다. 일단 여기서 보시면 바르게 읽은 겁니다. 바르게 읽은 거. 여기서 보시면 요 녀석들, 요 내천자 모양, 요거 밭입니다. 요거 논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는 지금 여기가 전체적으로 논이고 이쪽이 밭이죠. 여기가 밭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강이고요. 강이고 보통 요런 표시는 요거는 제방입니다. 인공제방이에요. 인공제방. 그러니까 15번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답은 2번 되겠죠. 15번 같은 경우에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제방이 건설되어 있다. 자, 16번 봅시다. 다음 내용에 대한 지리조사 단계래요. 네, 지리조사 단계. 지리 파트가 이번에 개정되는 책이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잘 체크하십시오. 조사 대상을 찾아 직접 촬영하고 현지인을 찾아 대화를 하고 녹지 조사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야외 조사라 그러죠. 보통 여러분들 이거 답은 야외 조사인데 보통 실내 조사는 뭐 방 안에서 방구석에서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보통 실내 조사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해놓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자료를 수집할 때 우리가 실내 조사 그럽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될 게 다른 사람이 만든 자료는 무엇이든 그걸 내가 집 밖에 나가서 하든 집 안에서 수집을 하든 다 실내 조사예요. 야외 조사는 내가 직접 조사하는 걸 야외 조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직접 조사하는 걸 야외 조사 이렇게 하니까 잘 체크해 주세요. 자, 그렇습니다. 넘어갈게요. 17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기후. 자, 따뜻한 날의 평균 기온이 10도를 안 넘어요. 그렇게 온도가 높지 않은 거죠. 최나널 평균이 10도를 안 넘고 짧은 여름에 초원에 형성되는 지역, 우리가 연중 눈이 덮여 있어요.
요런 연중 눈. 그러니까 일단 뭐는 아니에요? 열대기후 아니죠. 그죠? 요런 기후는 어디냐면 한대기후입니다. 한대기후. 그러니까 보통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열대기후는 일반적으로 최난월 가장 추울 때 열대기후 같은 경우는 가장 추울 때도 10도가 넘어가요. 네. 여기 쾌펜의 기후 구분이 있는데 냉대기후는 가장 따뜻한 달 평균 그 기온은 10도 넘고요. 네. 요게 좀 기억이 나는데 좀 헷갈립니다. 여러분들 나오는 건 아니고 초원이 형성된다 그래서 가끔 그 사바나나 뭐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고 중요한 건 눈이 쌓인다가 헷갈리는 거죠. 포인트죠. 예. 짧은 여원에 잠깐 초원이 생기는 겁니다. 그 와중에 자, 이거는 4번의 한대기후고요. 18번입니다. 자, 포시된 산맥입니다. 요게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에 있는 산맥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우리가 발음하기 참 거시기한 우랄 산맥입니다. 발음 조심해서 합시다. 발음 조심해서. 그리고 요 산맥이 뭐였더라? 미국 북동부에 있는 로키 산맥이었나? 아닌데? 로키 산맥 아닌데? 로키 산맥은 서쪽입니다. 예, 요렇게 산맥입니다. 어쨌든 이것들은 다 특징이 뭐냐면 다 옛날에 만들어진 산맥입니다. 옛날에 만들어진 산맥이라 우리가 보통 고기습곡 산맥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여기 이 세 개, 그러니까 신생대에 형성된 산맥,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석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하게 매장된 건 다 신기습곡산지입니다. 그러니까 신기습곡산지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 요렇게 있다고, 여기가 아프리카가 요렇게 있고, 여기에 뭐 섬들이 잔뜩 있으면 신기습곡산지는 어떻게 가냐면, 신기습곡산지는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해서 요 칠레 남부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요 라인을 쭉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캄차카반도 지나서 일본 쪽으로 요렇게 돼 가지고 필리핀 북쪽으로 요렇게 해서 오스트레일리아 있는 쪽 요렇게 가는 거.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태평양을 뺑 두르고 있다, 이렇게 뭐지? 동그란 원처럼 두르고 있다도 환태평양 조산대 그럽니다. 글씨 안 쓰지 몰라도 안 보여도 돼요. 그냥 환태평양 조산대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요렇게 갑니다. 요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으로 지나 터키 있는 데를 지나 가지고 요 정도까지 가는, 그러니까 여기가 요 끝에가 이탈리아, 요렇게 여기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서 제일 유명한 산맥이 요 라인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이고요. 그 다음에 요 라인에 있는 알프스 산맥입니다. 그래서 이 조산대를 통칭해서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그럽니다.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 가운데 쪽은 좀 잘못 그렸을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요렇게 됩니다. 크게 두 개의 신기 조산대, 이게 신생대 때 형성된 거고 요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중동 지방 여기가 석유가 많은 겁니다. 석유가 많은 거고, 실제로 필리핀이라든가 인도 북부나 중국의 서쪽, 서남쪽, 그 다음에 여기 베트남 쪽, 인도네시아 쪽, 인도 북부 지역 요런데 의외로 석유가 많고요. 여기 서부 텍사스 중진류면에서 그러죠. 석유 얘기할 때 이쪽입니다. 텍사스 지역이 여기고, 멕시코도 석유 많이 납니다. 베네수엘라 여기에도 석유가 많습니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석유가 나는 나라들은 주로 어디에? 이 환태평양 조산대 라인에 있습니다. 딱 하나 예외가 일본은 환태평양 조산대에 대놓고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가 거의 없는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 환태평양 조산대의 오른쪽 라인으로 대부분 석유 라인들이 다 있습니다. 오른쪽 라인으로. 근데 일본은 환태평양 조산대 전형적인 왼쪽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네, 없답니다. 자, 너무 따지지 마시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어차피 환태평양 조산대를 끼고 석유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19번입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공업. 네, 원료의 수입과 제품의 수출이 유리한 해안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것도 올해서부터는 빠집니다. 자, 포항,
당진, 광양 이거는 바로 제철입니다. 당진에 무슨 제철소가 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우리나라 지도면 포항에 당연히 포항 제철이 있죠. 포항 포스코 포항 제철이 있고요. 여기 여수 바로 위에 광양에 제철소가 있고 당진은 요 서산 있는 데 있습니다. 현대제철 있습니다. 현대제철 당진에 서산 당진에 현대제철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사실상 위치가 별 의미가 없는 동네고요. 시멘트 공업은 원료 지향적 공업이기 때문에 주로 이쪽 충청도와 강원도 라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리공업은 규사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유리공업은 딴 데 있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제철입니다. 일단 포항과 광양이 나오면 얄짤없죠. 포항과 광양이 나오면 얄짤없이 제철입니다. 20번 다이와에서 알 수 있는 주거지 선정 기준. 자, 여기 북서풍을 막을 수 있고 하천 주변이 넓은 땅, 농사짓기에 알맞은 곳. 자, 차가운 북서풍을 막아야 되니까 북쪽에, 여기가 북쪽이면 등짝에는 산기고요. 농사짓기에 알맞는 곳이 하천 주변에 넓은 땅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여기에 농지가 있고요. 여기에 강이 흘리면 왔다죠. 여기에 집 짓고 살면 최고.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배산 임수의 지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최고죠. 자, 네, 조선시대 주거지의 기준입니다. 이건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죠. 지금도 특히나 등 쪽에 산을 끼고 앞쪽에 문을 남쪽으로 내고 있으면 태양을 또 제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겨울이나 이럴 때 따뜻하죠. 그죠? 이렇게 배산 임수 지형입니다. 요즘이야 뭐 상업지역이랑 이런 거 따지지만 뭐 옛날에는 그딴 거 없죠. 그리고 그 보시면 아파트 같은 거 지을 때 아파트 홍보 문구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배산 임수 지형이라는 홍보 문구가 되게 많이 나오는 것도 체크해 주세요. 21번입니다. 범람원을 이루고 있는 지형. 자, 애초에 이건 쉬워요. 범람원은 원래 뭐와 뭐의 합작품? 이것도 올해부터 나오는 검정고시에서 빠집니다. 지리 파트가 빠진다는 걸 좀 이해해 주세요. 안 나온다고요, 이제부턴. 자, 자연재방과 배후 습지로 구성되어 있는 게 범람원입니다. 그러니까 디귿과 리을 되겠네요. 파식대는 파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형이죠. 해안당구는 이제 역시 바다에서 만들어지는 지형. 범람원은 하천 퇴적 지형입니다. 하천 퇴적 지형. 자, 22번 다음에 해당하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조화와 균형이 중요하다. 이동로 만들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에콜로지 생태학적 관점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 가능론은 인간이 환경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뭐 다 때려 부셔도 돼 이런 마인드고요. 환경 결정론은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요. 그러니까 뭐 추운 북쪽 지방에서는 털코트 입고 다녀야 되고 더운 뭐 열대 지방에서는 뭐 다 벗고 다니고 요런 게 환경 결정론이고 문화 결정론은 인간은 문화에 의해서 지배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1930년대 40년대에 그 일본 애들이 그 병창기지화 전책 1930년대 하면서 우리나라 남쪽 지방에 살던 사람은 북쪽으로 많이 끌고 갔거든요. 간도 지방이나 이런데. 근데 이 농민들을 다 끌고 가다 보니까 이 간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 가갖고 북쪽 냉대 기후 지역이고 거긴 벼농사가 안 되는 데거든요. 기후상으로 안 돼요. 근데 거기서 다들 벼농사 짓고 있더라는 거죠. 안 되는 데 곳인데. 그게 이제 문화결정론. 사람은 배운 문화대로 행동한다. 이게 문화결정론입니다. 여기서 답은 4번이고요. 자, 23번입니다. 사주가 성장해서 입구를 막아. 사주는 모래톱이죠. 모래톱.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이런 만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만이라고 하고요. 이게 곳입니다. 만이고 곳인데 이 만 쪽에는 항상 연안 해류라는 게 흘러요. 해류가 흐르는데 양방향으로 다 흐릅니다. 연안 해류라는 애가 흘러요. 연안 해류. 해안가를 따라서 해류가 약하게 흐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강이 이렇게 가고 있으면 강에서 퇴적물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쪽에 연안 해류가 일로 들어오면서 이 퇴적물을 촥 쓸고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가다가 여기가 넓어지니까 물의 속도가 느려지면서 여기서 퇴적작용이 일어납니다. 반대로요. 이렇게 들어오는
연안해류도 이렇게 코너를 돌아서 이렇게 오면서 여기에 쌓이는 애를 쫙 치고 들어가서 이쪽에다가 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처음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도 이렇게 쌓이다가 어느 순간 딱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는 막혀버린 이쪽에 호수처럼 돼버리는데 이거를 뭐라 그런다? 이걸 석호라고 합니다. 사주가 성장해서 만호 입구를 받는 석호. 대표적인 게 경포호, 강릉에는 영랑호, 경포호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갯벌은 말 그대로 이게 뻘이죠, 뻘. 진흙 있는 해식애와 해식동은 해식애는 절벽 애자입니다. 파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절벽. 파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절벽이고 시스텍은 파도에 단단한 암석들이 있어서 이게 파도가 치는 거를 버티고 침식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기둥처럼 하나 남아 있는 거죠. 자, 독도 같은 데 가보시면은 요런 시스텍을 볼 수 있습니다. 섬 지방에. 자, 24번입니다. 강풍에 의한 창문 파손. 강풍이죠. 그리고 집중호우. 이건 태풍입니다. 네, 비 내리고 바람 불고 주로 태풍 피해죠. 그죠? 네, 딱히 다른 얘기할 게 없어서 넘어갈게요. 마지막 문제 25번입니다. 거점의 성장 효과가 주변 지역까지 발달시키는 효과. 이걸 우리가 파급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파급 효과라고 그러기도 하고 낙수 효과 이렇게 얘기해요. 비가 떨어지면 옆에 빗물이 이렇게 옆으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 낙수 효과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나머지는 다 쓸데없는 얘기들이라 요것만 아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해서 2016년도 고졸 검정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기출문제를 지금까지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올해가 2016년이고 2017년도 검정고시나 아니면은 이제 2017년도 검정고시겠죠. 2017년도 검정고시에는 책이 바뀝니다. 책이 바뀌어서 지금 여기 기출문제에서 해당이 안 되는 문제들이 좀 몇 개 존재합니다. 제가 해당이 안 되는 문제는 해당이 안 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책이 바뀌니까 그거 잘 참고하셔서 새로운 책으로 다시 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검정고시 강의를 하고 있는 저는 사회강사 김석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